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제출한 김호수 검찰총장을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도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대에도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소위를 열고 법안 심사를 벌였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자녀들 편입 면접에 참여해 높은 점수를 준 위원이 정 후보자 논문 공저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첫날 밤 풍경 서울 강남역 연결해 살펴봅니다. 일상 회복에 기대가 큰데 정부는 코로나 중식이 아니라 공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곡 살해 사건 피의자들이 공개 수배 중에도 1박 2일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커져 오는 9월 이후에는 우리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충북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원지사 단수 공천을 번복해 황상무 전 앵커와 김진태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여당의 입법에 반발해 현재 검찰총장이 사표까지 내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여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속도전이 큰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그동안 문 대통령은 면담 요청을 거부해왔지만 김 총장이 어제 사표까지 내며 배수진을 치자 오늘 요청을 받아들여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만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여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엄연한 현실 때문이라며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은 고희동 기자의 보도로 뉴스9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오후 5시쯤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로 김 총장을 불러 면담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의 여러 문제점을 설명했다고 했지만 검수완박 법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이 검찰 정상화라고 주장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사실상 힘을 실은 셈입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에게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오전 민주당 지도부회의에서도 검찰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과 인수위원회 또 검찰은 기득권 지키기 동맹을 맺고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의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을 우려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검사가 경찰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사례는 약 3만 건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어제 김호수 검찰총장이 전격적으로 사표를 낸 뒤에 검찰의 반발 분위기는 더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긴급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 결과를 기다리며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전국 고검장 회의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전국 고검장 회의는 7시 반쯤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한 김호수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오전 9시 반쯤 시작한 긴급 고검장 회의는 오후 4시쯤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면담을 마친 김호수 총장이 7시쯤 대검에 돌아왔고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전국 고검장들은 총장이 사표를 낸 만큼 지도부 총사퇴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회의 결과 입장문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참여해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적극 밝히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검찰 수뇌부 분위기는 그렇고요. 검찰 내부 반발은 어떻습니까? 네, 검찰 내부 반발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의 속도 조절을 논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김호수 총장의 사표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라서 상황이 조금 애매해졌다는 겁니다. 검찰 일각에서는 두 사람의 면담 결과 바뀐 게 없다며 혹시 이면 합의 같은 게 있지 않겠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민주당 검수완박을 성토하는 글 수십여 개가 올라왔습니다. 대구지검 차호동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경찰서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검은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낼 호소문도 취합 중입니다.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내일 밤 전국 평검사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대검찰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제 시간은 많지 않고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검수완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를 단독으로 소집했고 다음 주에는 전체 회의를 열어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사흘 만이고 그것도 주말을 포함해서니까 그야말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인 셈입니다. 국회에도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아림 기자,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리고 있는 국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소위는 예정된 시간인 7시를 훌쩍 넘긴 조금 전 시작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의는 당초 비공개로 7시부터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회의 공개와 비공개, 직회부 국회법 위반 여부를 두고 싸우면서 회의 시작이 늦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법사위 고유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를 단독 소집한 건 회의 시작 4시간 전인 3시쯤이었습니다. 소위에서는 민주당이 172명 전원 명의로 발의된 검수완박 법안 외에도 기존에 발의했던 특수수사청과 중수청 설립 등 총 10개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법사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처리한 뒤 본회의까지 밀어붙인다는 계획입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발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소위 단독 소집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58조 사항엔 안건이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돼 있는데 협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24일까지는 입법 예고 기간으로 이 기간 중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소위 심사 자료도 검토해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졸속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들과 함께 법안 강행 처리를 총력으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강행 처리할 경우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사라지면 새로운 수사기관이 설립되기 전까지 사실상 경찰이 모든 수사를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에 대한 모든 책임을 경찰이 떠맡게 되는 상황, 그리고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의문이 경찰 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분위기는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수뇌부는 검수완박을 둘러싼 민주당과 검찰 갈등에 언급을 삼가왔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도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우선은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25일 인수위에 검찰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공소권자인 검사의 책임 하에 보안 수사가 진행되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경찰이 해당 보고를 올린 시점은 하루 전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에 당선돼 검수완박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직후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보고가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검수완박과는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선 경찰관 사이에선 검찰 수사권까지 넘겨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우리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간다 그러면 일거리 양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특히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안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그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에 대한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면담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득했습니다만 대통령의 반응은 사실상 여당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주원진 기자, 청와대가 지난주만 해도 김호수 총장의 면담 요청을 거절해 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면담이 성사된 배경은 좀 취재가 됐습니까? 어제 김호수 총장이 마지막 카드로 사표를 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문 대통령은 김 총장 사표를 반려한 뒤 바로 면담에 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예. 문 대통령이 전임자인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자신이 임명한 김호수 총장까지 연거푸 사표를 내는 상황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면담까지 받아주지 않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면담까지는 받아주면서 검수완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김 총장을 도리어 설득한 걸로 봐야 되겠군요. 네,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만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검수완박 처리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냈다면 민주당도 한풀 꺾일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예.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제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움직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김 총장의 사퇴 배수진은 실패했다고 보고 검찰이 생각하는 다음 스텝은 뭐가 있습니까? 네, 검찰은 차선책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 대검 간부는 박병석 의장이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을 얻고 설득하면 희망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예.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시도하자 여야 합의가 먼저라면서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선례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여당의 기세를 보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박병석 국회의장이 과연 그렇게 해줄지 저는 개인적으로 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행을 한다고 하면 검찰은 또 다른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마지막 카드로 이 법안을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이 남았습니다. 대검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한 헌법 12조 3항이 수사 주체를 검사로 명시한 것이라며 예. 헌법 세원을 낼 방침입니다. 또한 헌재의 이른 결정을 받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가능한 법적 조치는 모두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더라도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상당 기간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주원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일요일인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녀들의 편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딸뿐 아니라 아들의 면접 최고점을 준 교수도 정우섭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사이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고 아들이 병역 재검 때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지만 후보자 측은 여전히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호영 후보자 아들이 합격했던 2018학년도 경북대 의대 편입시험 채점표입니다. 구술고사 평가위원 9명 가운데 1명이 정 후보자 아들에게 20점 만점에 가까운 19점 최고점을 줬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은 4명이 18점, 1명이 17점, 3명은 16점을 줬습니다. 당시 정 씨에게 19점을 준 평가위원은 정 후보자와 3편의 논문을 함께 쓴 사이였습니다. 정 후보자 딸에게 구술고사 만점을 줬던 심사위원 2명도 정 후보자와 논문 공저자였습니다. 정 후보자는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해 특혜를 줄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지만 시험 당일에 추첨으로 무작위 임의 배정하게 되어 누가 심사를 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병원장 자녀 입시 사실을 교수들이 모를 리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들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논문에 대한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정 씨가 입학 자료로 제출했던 논문 2편 가운데 1편이 중국 유학생의 석사학위 논문을 짜집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또 정 후보자는 공대에서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고 했지만 아들 정 씨의 지도교수가 10년 동안 쓴 논문 35건 가운데 학부생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건 정 씨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잡음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외대 총장 시절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총장 재직 당시 스스로 겸직을 허가하고 대기업의 사회이사를 맡아서 1억 원이 넘는 급여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주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인철 후보자는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롯데 첨단 소재 사회이사를 겸직하며 1억 1,566만 원을 받았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김 후보자는 총장으로서 본인의 겸직 허가를 스스로 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 퇴임 이후인 지난 3월부터는 롯데 식음료 계열사인 롯데 GRS에서 사회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2월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로 반말을 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고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학생 이름 써놓으세요. 학교 발전기금을 모금한다며 학부모 가운데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 의사 등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지시해 금수저 조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재직했던 한국외대 등 대학생 단체들은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가 아니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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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후보자 측은 불거진 의혹에 대해 일일이 답하기 어렵다며 인사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예,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문제가 이제 막 출발선에 들어서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도덕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로 떠올랐습니다. 본인도 당선인 측도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는 기류가 강하긴 한데 저희가 취재한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좀 다른 듯합니다. 인수위를 취재하는 김보건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정 후보자 입장에서는 아직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다.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을 자꾸 떠올리게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의 자녀들처럼 입학을 위조된 스펙으로 한 게 아니라면 의혹만으로 물러나는 것은 이 정호영 장관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불명예스러울 겁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이 어제 부정의 팩트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도 조국 사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직 없다는 걸 강조하려고 한 걸로 보입니다. 예. 팩트로서 확실하게 검증될 수 있는지를 이제 인사청문회나 또 언론의 검증 등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고 봤고. 예,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정 후보자가 원장으로 있었던 경북대 병원에 자녀들이 2명씩이나 편입학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눈높이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가 이루어져야지 실체가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예. 실체적 진실을 떠나가지고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인 공정과 상식이 이 정부 출범 전부터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적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 당선인 측 인사들이 특히 지방선거를 한 달에 앞둔 만큼 이 법리적으로만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 부적격 입장을 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예. 공정에 민감한 2030 세대가 등을 돌릴 수 있고 또 정권 교체의 상징과 같았던 이 내로남불이 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과거 국민의힘도요, 이 조국 전 장관 당시 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사퇴를 요구했었기 때문에 이 내로남불 역풍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예, 어쨌든 당선인 쪽에서는 조기 낙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데 청문회까지는 가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럼?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예. 윤 당선인 측에서도 오늘은 이 여론의 동향을 보고 있다 이러거나 또 국민과 언론의 시각을 차분히 지켜본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별다른 말씀은 따로 없으셨고요. 차분하게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시고. 그러니까 정 후보자가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기를 모색하는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네, 왜냐면요. 이 정 후보자가 일찍 낙마를 한다면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인선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의 타깃이 곧바로 다른 후보자들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 1순위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벼르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되겠죠. 그래서 당내 일각에서는
이 정 후보자에게 검증이 집중된 사이에 다른 장관 후보자들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상당히 미묘한 얘기인데 그렇다면 사퇴가 불가피하다 이런 내부 기류도 있긴 합니까? 네, 아직 윤 당선인이 그런 쪽으로 기류를 가닥을 잡은 건 아닙니다만 예. 계속 버티기는 힘들다 이런 기류가 핵심 인사들 사이에 공유가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특히 청문회까지 갔을 때 이 정 후보자와 가족들이 입게 될 타격이 더 커질 수 있고요. 또 내각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이 모든 걸 감안하면서 방향을 정해야 한다.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출발이 사실은 조국 사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예, 김보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라진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거리 곳곳은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식당은 모처럼 찾아온 단체 손님으로 북적였습니다. 서울 강남역 방풍경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송미성 기자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강남역 거리엔 행인들이 부쩍 늘어난 모습입니다. 마스크를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풀리기 이전 평일 월요일 밤거리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강남역 주변 식당가에도 모처럼 밀려드는 단체 손님의 하루 종일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클럽과 주점 등 유흥업소들도 늘어난 영업시간에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매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들도 많았는데 감염 확산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는 업주들도 상당수였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도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뒤인 오는 25일부터 음식물을 먹으면서 관람할 수 있게 되는데 관람객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영업 채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추이를 지켜보며 당분간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주 뒤 방역 상황을 평가한 뒤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역 거리에서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네, 유치원생들은 봄 소풍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제 학교에서는 운동회도 재개되겠죠.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영화관과 예식장도 웃음을 되찾는 분위기입니다. 박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노란 버스에서 줄지어 내립니다. 야외 봄소풍에 나선 아이들은 마냥 신이 납니다. 마스크를 살짝 내려 나무 향을 맡아보고 너무 향기도 나요. 친구들과 목마를 타기도 하고 놀이기구에서 신나게 뛰어놉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인과의 접촉도 두려웠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서 오늘 조금 더 밝고 생생한 아이들의 모습을 영화관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갓 튀긴 팝콘이 수북히 쌓인 채 관객들을 기다립니다. 오는 25일부터는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볼 생각에 설렘은 더 커집니다. 팝콘을 먹고 이런 부분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소한 행복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심야 영화도 다시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 늦은 시간에 영화를 보려는 관객들도 꽤 있으셨는데요. 그분들이 이제는 마음 놓고 거리두기 해제가 반가운 건 예비 신혼부부도 마찬가지. 하객수 제한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비해서 50% 이상 신장했고요. 웨딩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리두기 해제가 일상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루 확진자도 5만 명 아래로 떨어져서 마스크까지 벗는 완전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를 키웠는데요. 이 정부는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라 코로나와 공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방심하다가는 이 일상 회복이 얼마 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기 때문이겠죠. 최원영 기자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두기가 2년여 만에 해제된 오늘 정부는 코로나의 위험이 끝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공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부가 경계를 늦추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 평균 221명에 이르는 사망자 수입니다. 아직도 높은 수준이란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사망자의 약 94%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보호가
일상 회복의 남은 숙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이에 고령층 4차 접종의 사전 예약도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장 오는 가을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은 호흡기 바이러스 계절, 오미크론에 걸렸던 사람들도 가을이 되면 면역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여기에 전 세계 잇따라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해외 입출국이 자유로워지면서 새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대부분 해외에서 유입될 거예요.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입국 제한, 또 검역 단계에서 수시로 PCR 검사를 강제화하든지. 완전한 일상 회복까지 갈 길은 아직도 먼 상황입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인 이은혜와 조현수 관련 소식입니다.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살인과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게 될 텐데요. 이들이 공개 수배 뒤에 보름이나 어떻게 숨어 지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죠. 황당하게도 공개 수배 중에 지인의 차를 타고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은혜와 조현수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달 초에는 지인 2명과 함께 1박 2일에 걸쳐 경기도 외곽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은신처가 있는 경기도 삼송역 인근 거리를 활보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 조현수와 동행했던 지인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들을 곧 소환해 도피 과정에 어떤 도움을 줬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는 검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은혜는 2차례 조사에서 변호인 선임을 요구하며 진술을 거부했고 조현수는 한 차례 조사에서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 사기 등 4가지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현수의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열립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부산의 한 원룸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주민 1명이 크게 다치고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이 부탄가스를 흡입하던 주민이 담뱃불을 붙이다가 폭발이 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고 유리파편이 쏟아집니다. 갑작스러운 폭발에 주민들은 맨발로 대피하거나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뛰쳐나왔습니다. 유리같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 크게 쿵쿵쿵 막 이 소리 나대. 막 망치를 두드리는 큰 소리가. 여자가 막 감을 지르고 막. 오늘 새벽 1시 반쯤 부산의 한 7층짜리 원룸 2층에서 부탄가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진화됐지만 폭발이 일어난 2층 원룸에 살던 40대 A씨가 크게 다치고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셨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2층과 3층 원룸 현관문은 물론 1층 출입문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찌그러진 게 거의 문짝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반으로 접히듯이 그렇게 찌그러져 있었거든요. 옆 건물 외벽과 원룸에 주차된 차량 세대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발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5m 떨어진 길 건너 공사장까지 파편이 날아왔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2층 원룸에서는 부탄가스통 12개가 발견됐는데 소방당국은 부탄가스를 흡입하면서 담뱃불을 붙이던 도중 폭발이 일어났다는 원룸 거주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흡입하던 중에 담뱃불 붙이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앞으로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인 사람이 차보다 우선 통행권을 갖게 됩니다. 또 보행자에게 비키라고 경적을 울렸다가는 범칙금 4만 원을 물 수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차로와 보행로 구분이 없는 서울 시내 이면도로. 승용차가 유모차 옆을 아슬아슬 지나가고 길을 막은 행인에겐 경적을 울려댑니다. 제가 직접 이곳 대림동 이면도로를 걸어보겠습니다. 길을 걷는 20분 동안 빨리 비키라는 경적 소리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20일부터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가 행인을 향해 경적을 마구 울리면 위협 운전으로 간주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면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피해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했지만 이제 차량보다 보행자가 통행권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보행자가 있으면 차량은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이륜 차는 3만 원, 차량은 4만 원 범칙금을 물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반기고 안전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보행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죠. 일부 운전자는 답답함을 우려합니다. 차라리 차 없애고 걸어다니는 게 낫지 않겠어요? 7월부터는 아파트 단지 등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되면 위반 차량은 처벌받게 됩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해제 소식에도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오는 9월 이후에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고장수 씨. 오늘부터 2년여 만에 다시 새벽 영업이 가능해졌지만 기쁜 마음보단 당장 내야 할 대출 이자가 더 걱정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2건 그리고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집담보를 해가지고 금액은 한 1억 5천 정도 되는데 올해 들어서 금리 인상이 몇 차례 되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국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09조 2천억 원. 이 중 고 씨처럼 2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금이 70%에 육박합니다. 더욱이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인상 추세입니다. 기준금리는 최근 1.5%로 오른 데 이어 연내에 2%대에 진입한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최근 기준금리 인상이 적절했다며 장기화되는 고물가에 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통화정책 운용이 바람직하다고 추가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대출금리가 1.0%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은 6조 4천억 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사실 저희가 빚이 많아요. 어차피 유예는 나중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들이 쌓여 있는 거를 이제 그걸 해결해야 될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종료되는 9월 이후엔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대통령 인수위가 이번 주로 예상됐던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대선 후에도 집값 상승이 멈추지 않는 등 시장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 전반적인 방향성은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전용 76제곱미터형이 지난달 26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5월보다 5천만 원 더 오른 신고가입니다. 수요는 있고 매물은 귀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 주춤한 이때가 강남 입성할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거래된 59건 중 절반인 29건이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가격은 25억 4,200만 원대로 직전 신고가보다 4억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재건축 기대감과 핵심 입지로서 강남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정책 발표가 늦어질수록 거래량 회복 시점도 늦어질 것으로. 강남권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속출하면서 인수위는 이번 주 발표하려던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뤘습니다.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는 상당 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혹여 시장의 혼선이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집값 상승의 조짐이 이어질 경우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규제 완화책은 상당 부분 후퇴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여야의 움직임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충북지사 후보 공천이 확정됐고 경기지사 경선은 김동연 예비후보를 비롯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구시장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움직임, 그리고 강원지사 경선에선 김진태 예비후보의 컷오프가 번복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충북 청주의 지역구 집을 팔고
서울 반포에 똘똘한 한 채를 남겨 논란을 낳은 바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케 한 분들이 예비 후보로 나서선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충분한 소명이 됐다며 충북지사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반포 아파트는 아들이 살고 있었고 청주 아파트는 비어있던 곳인데 비어있는 곳을 처분하겠다고 했던 것을 경기지사는 김동연,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등 4명이 경선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을 상대로 대구시장 경선에 나선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유영하 변호사의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양측의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 1차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강원지사는 단수 공천이 번복됐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은 공천관리위원회에 5.18 관련 발언 등의 대국민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시는 5.18 민주화운동의 본질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결국 황상무 전 앵커와의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한미연합훈련이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현 정부는 코로나 상황과 북한을 의식해 4년째 야외 실기동 훈련 없이 컴퓨터 게임으로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의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우리 안보가 실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양국군은 오늘부터 9일간 연합 지휘소 훈련을 진행합니다. 한반도 전쟁 상황을 가정한 훈련이지만 4년째 장비와 병력 없이 진행되는 컴퓨터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 훈련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상황과 대북 관계를 감안해 2018년 4월 독수리 훈련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야외 실기동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렸지만 북한은 여전히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신뢰 구축 조치들을 전면 제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남한을 겨냥한 중단거리 핵 미사일까지 올해 들어서만 총 13번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컴퓨터 훈련만 하는 지난 4년간 북한은 전략 무기를 고도화했고 한반도 평화 시기에는 5년 전으로 되돌아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불거진 이 코로나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차원입니다. 박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노 위원장이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퇴했다고 알렸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함에 넣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쿠리와 비닐봉지 등을 동원해 큰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서 노 위원장은 지난달 8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선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한 바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흠없이 치러지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또 동남부 마리우폴에서는 점령군 행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항복을 거부하고 동부 돈바스도 지킬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사일이 가공할 속도로 내리꽂힙니다. 러시아군이 서부 르비우를 폭격했습니다. 군사 시설은 물론 기차역도 당했습니다.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르비우는 폴란드로 가는 피난민들이 몰리는 곳입니다. We're seeing artillery strikes across the length and breadth of Ukraine, even as far to the western city of Lviv. 동남부의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시민들에게 이동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했다고 과시하려는 건데 우크라이나는 항복한 적이 없다며 결사항전을 외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 지역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готуються до наступальної операції на сході нашої держави. Вже найближчим часом хочуть буквально добити і знищити Донбас. 러시아가 화력을 앞세우고 있다지만 고전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지난 13일 침몰한 흑해함대 기한 모스크바호에서 사망자가 40명 넘게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원이 대피했다는 러시아 정부에 반박하는 유족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푸틴을 만난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런데도 푸틴은 여전히 이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미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왜 이리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규제가 완전히 풀린 첫 부활절 연휴에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총성이 쉴 새 없이 울립니다. 겁에 질린 사람들은 비명을 지릅니다. 부활절인 17일 새벽 피츠버그의 주택에서 열린 부활절 파티에서 90발이 넘는 총성이 터졌습니다. 10대 2명이 숨졌고 창문으로 대피한 2명 등 8명이 다쳤습니다. There was bullets everywhere, and if you look down, there's still a bullet on the ground. 200명 정도 모였는데 대부분 미성년자였습니다. It's heartbreaking. I mean, here we are Easter, and we have multiple families, two that won't see a loved one. 비슷한 시간 다른 주의 클럽에서도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9명이 다쳤습니다. We was just in the club having a good time, and shots just let out. 3년 만에 재개된 부활절 행사가 피로 얼룩졌습니다. 전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쇼핑몰에선 대낮에 20대 남성이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다쳤습니다. We didn't know who was shooting, what direction it was coming from, and it was really terrifying. 잡힌 용의자는 일행과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사진이라고 하면 우리는 셔터를 눌러서 무언가를 촬영하는 걸 떠올리죠. 그런데 현대 사진의 거장 안드레아스 거스키에게 사진은 단지 찍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치 추상미술 같은 그의 작품을 박소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트를 가득 채운 상품들. 끝없이 이어지는 선반과 손에 잡힐 듯 선명한 상표가 소비사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아파트를 정면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 수평구도와 격자의 반복이 거대한 구조와 그 안의 인간을 생각하게 합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적 사진 거장 안드레아스 거스키는 사진의 경계를 흩뜨리고 뛰어넘습니다. 원하는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 각각 다른 시점에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적극적으로 합성하고 편집합니다. 촬영된 몇 개의 이미지를 이어서 붙이거나 또 색을 보정하거나 또 구도를 변경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관람객들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사진으로 인간을 고찰하고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정치적인 작가. 최근 그의 관심은 라인강을 잿빛으로 만든 기후위기와 축산업 문제로도 뻗어나갑니다. It is constantly questioning what the boundaries of photography are, how to expand what a photograph might be, and how to question how we look at pictures. 거장의 작품이 일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게 합니다. TV조선 박소연입니다. 이 공상과학 영화는 내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 헤매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화성의 풍경들이 낯익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합니다. 꿈에서 본 듯 낯설지 않은 여인도 만납니다. I don't remember us. I don't even remember me. 현실 속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하곤 합니다. 분명히 처음 가는 곳, 처음 겪는 일인데 예전에 봤다고 느끼는 데자뷰, 즉 기시감이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이미 보고 겪은 일을 처음인 듯 생소하게 느끼는 자매비, 즉 미시감입니다. 이 둘 다 뇌 착각이나 뇌질환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거울을 보고 서 있는데 거울에 뒷모습이 비칩니다. 자신의 얼굴을 직시하기 싫은 걸까요? 금지된 재연이라는 제목처럼 현실을 외면하고픈 마음이 빚어낸 허상은 아닐지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휩싸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떤 부당행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 처리 과정은 애초에 청탁이 불가능한 구조였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도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들입니다. 조국 사태 초기 조 전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닮지 않았습니까? 조 후보자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밀어붙였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뒤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국민 여러분이 보신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그때 법의 논리보다 상식과 공정의 눈높이에 맞춰 장관 지명을 취소했다면 나라가 둘로 쪼개지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100년을 가자던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되는 일도 없었을지 모르죠. 정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의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하는 것 역시 대잡입니다. 두 의혹 모두 경북대 병원 고위직과 의대 교수 시절 벌어졌다는 사실만 해도 공교로운 우연으로 봐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 전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고 정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40년 직이라는 점도 공교롭습니다. 더구나 입시와 병역은 온 국민이 매의 눈으로 지켜보는 휘발성이 큰 사안입니다. 윤 당선인은 조국 사태의 소용돌이를 한복판에서 온몸으로 겪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배우지 못하고 미시감에 빠진다면 결국 기시감이 현실이 되는 상황과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조국 사태를 진영의 문제로 판단하고 대처한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국이든 정호영이든 그보다 더한 어느 누구든 국민의 눈높이 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첫 시험대가 공교롭게도 조국 사태 대잡이라는 평가를 받는 건 참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일이죠. 4월 18일 앵커의 시선은 어디선가 본 듯한 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 이번 주는 비 소식이 단 하루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날은 갈수록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화재 조심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기온 살펴보시면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대체로 10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9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안동의 경우는 일교차가 18도나 벌어지겠습니다. 6도에서 시작해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간대와 기온에 맞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잠잠했던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이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 지역에서도 오전에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8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